In popular culture, the term IQ is everywhere. Do IQ exams do that? You probably need 120 points of IQ. Don't know my IQ is IQ. Low IQ individual. People who boast about their IQ are losers. 우리가 사용하는 IQ가 의미하는 건 보통 지능입니다.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측정된 지적 능력을 뜻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은 IQ가 언제 등장했고 뭘 측정하고 미래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And I guess, what is my IQ? 대릭은 공식적인 IQ 테스트는 해본 적이 없다 합니다. Honestly, I don't think I'm terribly smart. 다만 본인의 IQ가 평균보다는 약간 높을 거라고 생각했죠. Exothermic or endothermic? I feel like that should be exothermic. Good job, science guy. 한번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여러 IQ 테스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할진 모르겠지만 실제 시험을 위해 좋은 연습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Tomorrow, I'm going to do an IQ test for real. Before I do that, I want to try to improve my score. And so I'm going to try to do a whole bunch of practice tests. I think this test is trainable. But tomorrow we're going to see whether that's true or not. 지능 검사의 개념 자체는 수백 년 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건 1904년이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찰스 스피미어는 학생들의 성적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두 과목 간의 성적의 연관성, 예를 들면 영어의 성적이 수학 성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했죠.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이 영어 성적은 나빠질 수도 있죠. 학생이 수학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과목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수학 점수는 영어 점수와 전혀 무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목마다 필요한 역량과 그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수학을 잘할수록 영어 또한 더 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과목의 점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계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관계수인데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어느 값이든 될 수 있죠. 만약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완벽한 음의 상관관계를 뜻합니다. 이는 한 변수의 증가가 다른 변수의 일정한 감소에 대응되는 상태이죠. 마찬가지로 양의 상관계수, 즉 플러스 1인 경우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는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 없음을 나타내죠. 상관계수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양의 상관관계를 뜻하지만 데이터가 완벽하게 일관적이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R-스퀘어드라고 불리는 상관계수의 제곱은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에 의해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관계수가 0.5라면 그 제곱은 25%이고 한 변수의 변화량 중 25%만큼이 다른 변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수학과 영어로 돌아가서 스피어먼이 분석한 결과 성적 데이터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영어도 잘했고 상관계수는 0.64였죠. 당연하겠지만 학생들이 수학과 영어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고전문학과 프랑스어 수업도 듣고 있었죠. 스피어먼은 모든 과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봤고 동일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 과목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서 잘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러한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스피어먼은 모든 사람들이 특정 수준의 일반 지능, 영어로 General Intelligence에서 G를 사용해 G 상수를 가지고 있다 말했죠. This construct was meant to capture how quickly students could learn new material, recognize patterns, and think critically regardless of the subject matter, which explains why students' scores across subjects are correlated. 상대적으로 빠르게 배울 수 있으니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모든 과목에서 점수가 높고 낮은 사람은 다 낮다는 거죠. 스피어먼은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측정된 일반 지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관관계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스피어먼은 G상수 외에 과목별 요인, 즉 S상수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학생의 수학 성적은 그 학생의 일반 지능인 G상수와 수학에 대한 과목별 요인인 S상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과목별 요인이 특정 과목에서의 성적을 올리거나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스피어먼은 특정 요인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지만 일반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일반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 했죠. 거의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 있던 알프레드 비네는
학교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오도르 시몬과 함께 비네 시몬 검사를 개발했죠. 학생들은 그림에서 빠진 부분을 말하고 추상적인 용어를 정의하며 문장을 되뇌어 말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어느 얼굴이 가장 예쁜지 묻는 질문을 포함해서 총 30개의 영역이 존재했죠. 이 검사는 수행 능력이 비슷한 아이들을 서로 묶어 검사 결과에 따른 정신 연령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성적이 평균 8살짜리 정도라면 정신 연령은 8살이 됩니다. 이 정신 연령을 실제 나이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이른바 지능지수, 줄여서 IQ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IQ죠. 비네 시몬 검사는 일종의 세계 최초의 IQ 테스트였습니다. 이 검사는 고다드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돼 미국에 도입되었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루이스 터머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표본을 구해 검사를 표준화했고 약간의 수정을 더해서 스탠포드 비네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 검사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죠. 이 테스트를 시작으로 수많은 IQ 테스트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쥐상수를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대부분의 IQ 테스트는 정신적 능력을 평가합니다. 기억력, 언어, 공감 및 수리 능력 등을 다양하게 평가하죠. 각각의 점수는 과목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걸 평균화한다면 과목별 역량은 상대적으로 상쇄되며 쥐상수의 적절한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항상 약간의 오류가 있겠죠. 이 약간의 오류에 있는 S값을 위해서 심리학자들은 7개에서 10개 이상의 섹션으로 구성된 IQ 테스트를 만들어 과목별 역량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문제가 많고 다양하면 그 오차도 점점 줄어들 테니까요. 수많은 IQ 테스트들은 질문 수와 난이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를 모두 통일시키기 위해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한 후 시스템을 표준화했습니다. 원점은 정규화되어서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가 되도록 조정되었으며 이 방법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IQ입니다. 개인의 쥐상수를 나머지 인구와 비교하여 측정하는 거죠. 통계적으로 68%의 사람들의 IQ는 85에서 115 사이에 존재합니다. 통계적으로 상위 2%에 해당하는 IQ 130 이상인 사람들은 2%, 또는 70 미만인 사람들 또한 2%입니다. 11 lions, 4 cats, and 7 crows have a total of... Oh, boy. 현대 테스트에 나오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면서 IQ 테스트를 직접 공부해봤습니다. 여러 유형들이 있고 그 중엔 어휘 유형도 있습니다. 낙관적인과 같은 단어 하나가 주어지고 선택지 중에서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죠. 풀어보실까요? 우울한, 어리석은, 완고한, 긍정적인, 사려 깊은, 이 중에 뭘까요? 반대 의미를 고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통찰력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교활, 아첨, 따분, 환상적, 또는 현명? 그리고 숫자 패턴을 찾아내는 유형도 있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숫자를 선택하십시오. 3, 5, 8, 12. 다음 숫자는 무엇일까요? 문제를 풀 때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한 패턴을 떠올렸었는데 온라인 테스트를 계속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매우 간단한 패턴이 계속해서 사용되더군요. 많은 문제들이 연속된 항 사이의 차이를 보면 잘 풀립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 두 항의 차이가 2이고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4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다음 항은 12보다 5가 더 큰 17이어야 합니다. 답은 C죠. 숫자가 빠르게 증가할 때도 있습니다. 3, 15, 60, 180. 이 다음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 경우에는 비율을 좀 살펴보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첫 번째 숫자의 5배입니다. 다음 숫자는 4배 더 크고 그 다음 숫자는 3배 더 큽니다. 따라서 답은 네 번째 항의 2배인 360, 즉 B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IQ 테스트 유형 중에 레이븐의 누적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보시면 익숙합니다. 3 곱하기 3 격자에 그려진 몇 가지 그림들을 통해 패턴을 파악하고 9번째에 뭐가 들어갈지 맞추는 문제죠. 몇 가지 논리 규칙만 알아두면 쉽게 풀립니다. 첫 번째는 병렬 이동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형태이죠. 두 번째는 회전 운동입니다.
한 가지 또는 여러 개의 객체가 한 셀에서 다음 셀로 회전하면서 이동합니다. 세 번째는 기호 누락입니다. 가로로 또는 세로로 겹치지 않게 한 가지씩 기호가 나열되는 경우이죠. 마지막 셀에서 가로 또는 세로에 누락된 기호만 찾으면 쉽게 답을 알 수 있죠. 마지막은 더하기입니다.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을 더하면 세 번째 셀과 같아집니다. 이 문제는 더했을 때 겹치는 선은 없어지고 선과 빈 공간이 더해지면 선이 됩니다. 현대 IQ 테스트는 대부분이 시간 제한이 주어집니다. 계산해보면 한 문제를 약 10초에서 30초 만에 풀어야 하죠. Okay, this morning I'm taking an official IQ test, and I gotta say that I'm pretty nervous. I always want to do well on tests, you know, it's something I pride myself on, but at the same time, you know, who knows how this is gonna go. I'm not allowed to take you in there because obviously people don't want the questions getting out, and they don't even want video of what it looks like, and they're very strict about these things. So, I'm gonna go in, do the test, I'll come out, and I'll let you know how it went. Wish me luck. 1시간에서 2시간 분량의 어휘, 숫자, 그리고 도형에 대한 짧은 IQ 테스트 질문만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IQ가 높으면 두뇌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관관계가 무려 0.33으로 추정되죠. 높은 IQ를 가지면 두뇌가 크다는 거죠. 또한 IQ는 학업 성취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2007년 스코틀랜드의 정신과 의사인 이안 디어리는 11세 어린이 13,000명의 IQ를 측정했습니다. 5년 후 이 학생들의 국가 학업 수능 평가 결과와 IQ를 비교했죠.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점수죠. Their performance on an IQ test when they were 11 correlated with their performance 5 years later on the GCSEs. About 0.8. That's an extremely high correlation. It means about 2/3 of the variation in national school examination scores could be predicted by IQ tests taken 5 years prior. 여러 비슷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고 상관계수의 범위는 0.2에서 0.8로 사실 이 연구 결과는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는 편이죠. 하지만 IQ가 학업 성공 예측의 좋은 지표임은 확실합니다. 개인의 학력 수준도 예측할 수 있죠. 우리가 보는 학교 시험이 어떻게 보면 IQ 테스트와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수능을 표현해 SAT, ACT, GRE와 같은 실험들은 기본적으로 IQ 테스트라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IQ와 0.8의 상관관계가 있죠. Now on my SATs, I got a score of 1330, which corresponds to an IQ of around 130. So it'll be interesting to see if my official IQ score matches that, or if I was able to increase my score by familiarizing myself with IQ-style questions. I don't know. IQ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게 학업 성취만 있는 건 아닙니다. IQ로 직업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Particularly in technical or high complexity jobs. How do you measure occupational success? You ask people's bosses to rate them. You ask what people's income is. You measure productivity in ways that economists use about, the output generated.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0.2에서 0.6 사이이며 이 관계는 더 복잡한 직업일수록 더욱 두드러집니다.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곳은 바로 군사훈련입니다. 실제로 미국 군대는 IQ가 80 미만인 사람들은 입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IQ가 81에서 92 사이인 신병 비율을 20%로 제한하기도 하죠. 베트남 전쟁 당시에 군대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 이 조건을 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원래 기준치 미만인 지원자들을 신병 훈련을 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1.5배에서 3배 정도 더 높았으며 3배에서 9배 더 많은 보충 훈련이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었죠. 이로 인해서 군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추가 신병을 더 이상 뽑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당시 이 계획하에 징집된 5,478명의 치사율은 일반적인 IQ를 가지고 있던 일반 병사보다 3배 더 높았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군대는 자격 요건을 복원했고 현재는 IQ가 80 미만인 약 3천만 명이 군대에 입대할 자격 그 자체가 없습니다. IQ가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In a Scottish study, scientists uncovered IQ tests from kids when they were 11 years old. Now, 65 years later, they checked to see who from the sample was still alive at age 76. And they found that on average, for every 15-point increase on the IQ test, you would be 27% more likely to still be alive at age 76.
대규모 분석에 따르면 IQ가 높은 사람들은 조사된 기간 동안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소득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소득과 IQ의 상관관계는 0.3으로 경향은 뚜렷하지만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입 상위 3등은 모두 100 미만의 IQ였죠. A large meta-analysis of 31 studies found the correlation between IQ and income to be 0.21. That is significant but small. It means that only 4.4% of the variance in income is explained by IQ. Maybe one of the reasons why we don't see as high a correlation for income is just because economically intelligence is not necessarily that highly rewarded, in that maybe there are jobs, like just doing a real estate type scheme, like maybe that doesn't require a huge amount of intelligence. Simultaneously, you have all these very highly intelligent people who maybe become college professors, but that doesn't necessarily pay very well. Yeah. A lot of people who have very high intelligence scores don't have the same interest in accumulating money. IQ와 자산과의 관계는 훨씬 약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소득을 보면 IQ가 높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긴 하지만 자산을 비교해보면 IQ와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But this apparently doesn't translate into saving or accumulating more wealth overall. But if IQ correlates with school achievement, job performance, income, and longevity, why don't we hear more about it? Why aren't more people tested? I think it's because IQ has a dark history. 헨리 고다드가 비뇌 테스트를 미국에 가져온 뒤 사용 방식과 해석하는 방향이 굉장히 크게 변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비뇌는 지능은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판별하고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졌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성인들에게 조금 바뀐 테스트를 보게 하고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스피어만과 같은 연구자들은 쥐상수가 변하지 않으며 타고난 일반적인 지능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쥐상수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기반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IQ는 사람의 일생 동안 상당히 일관된 값으로 나타나게 되죠. So they had tests done when people were 11 years old. They found all those tests in a filing cabinet and followed those people up and gave them the same test when they were 90 years old, much later. 80년 만에 책정한 이 점수가 기존 점수와 0.5에서 0.6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도 하나의 증거죠. You find, for instance, that if you get two identical twins and give them an IQ test, they have a very strong correlation. It's actually about the same as giving the same person the test, a few weeks apart. 헨리 고다드는 지능이 유전되며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용하며 IQ를 중심으로 미국 우생학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생학자들은 좋지 않은 형질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우생학자들의 말이 아니라 많은 주에서 실제로 IQ 테스트에서 특정 기준치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강제 불임 수술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되었었습니다. 이 법률은 1927년 대법원에 의해 합헌 판결을 받았었죠. Even words that we now use as insults, moron, idiot, imbecile, were used as scientific terms. 판사 올리버 웰덴 홈즈는 무려 판결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손들이 범죄자가 되어 사형당하거나 무능에서 굶주림을 겪게 하는 대신 사회가 명백히 부적합한 사람들이 자손을 남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세상 전체에게 더 이로울 거다. 전응하는 3세대면 충분하다. 이 법률이 발표된 후 총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제 불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나치 독일의 모델이 되기도 했죠. 히틀러 그 자신도 미국의 우생학자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These have been used for horrific things in the past. 전쟁 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일부 나치들은 미국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했습니다. Given this awful history, I think it's understandable that many people completely disregard IQ today. On the science of intelligence,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ose early researchers got wrong. One is that IQ is not entirely determined by genetics. Can you quantify the effects of genetics versus environment? When you look at twin studies,
On average, across the whole lifespan, it's about 50-50 to heritability and environment. You simply can't, for ethical reasons, estimate it in humans, with a reasonable degree of certainty or accuracy. Given my reading of that literature, it's a pretty broad range, probably somewhere between 40% and 70%. Okay. 교육을 통해 IQ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같은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Plus, intelligence might not be a single construct as initially imagined. These days, scientists recognize two forms of intelligence, fluid and crystallized. Fluid intelligence is your ability to learn, process information, and solve novel problems. Whereas crystallized intelligence involves the knowledge you've accumulated over your lifetime. 유년기 동안에는 유동지능과 결정지능 모두 증가하지만 파란색 유동지능은 청년기의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는 반면 빨간색 결정지능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보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IQ가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 평균 IQ의 격차가 있다는 사실을 사용해 인종 간의 지능 차이를 정량화하는 등, 또는 전 세계 국가별 IQ에 대한 논문을 보면 많은 국가들의 평균 IQ가 70 미만이라고 적혀져 있는 등 70 미만이면 지적 장애 기준치죠. 이게 가능할까요? 일부 문헌에서는 유전적인 차이로 인해 인종 또는 국가 간의 지능 차이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야말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왜곡한 통계의 함정이 아닐까요? IQ 테스트는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평균 IQ가 70인 미국인들이죠. IQ가 70인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답은 100년 전쯤 살았던 평범한 미국인들입니다. 제임스 플린은 지난 1세기 동안의 IQ 테스트의 평균 결과를 연구했습니다. 100년간 IQ 테스트는 계속해서 바뀌고 다시 평균을 100으로 정교화하기를 반복했죠. Now, what Flynn noticed was that each time they got renormalized, the scores had to be shifted down a bit more, by about 2 or 3 IQ points per decade. And if they didn't do this, what we would see is that the average IQ of the whole population was increasing at a steady rate for the last 100 years, adding up to around a 30-point increase. This is known as the Flynn effect. Were our immediate ancestors on the verge of mental retardation? Because 70 is normally the score for mental retardation. Or are we on the verge of all being gifted? Because 130 is the cutting line for giftedness. 하지만 인류의 유전적 특성은 지난 1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IQ는 이렇게 증가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유아기 시절의 영양 및 건강 개선이 한 가지 요인이라는 가설이 있죠. Height also increased across that time period, right? People got taller and taller and taller. 또 다른 가설은 더 나은 교육입니다. There's lots of evidence that school makes you more intelligent. You become better at problem solving if you have more knowledge, because it's easier for you to make associations if you have more things to make the associations with. 세 번째 가설은 사람들이 하는 일의 유형 변화입니다. 100년 전 일이라 하면 대부분 육체 노동이 있지만 요즘에는 훨씬 더 추상적인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이러한 변화는 IQ 테스트에 사용되는 질문 유형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켰을 수 있습니다. 요점은 IQ 테스트가 객관적으로 지능을 측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국가 내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문화적 변화가 IQ 테스트의 평균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So why shouldn't we expect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groups at the same time to have the same effect? Some tests go so far as to label themselves culture fair, meaning the questions should be equally valid for all cultures. But the truth is, it's impossible to construct such a test. Does that work? No. Okay. No, I mean, that's just a title, right? That's just a marketing term. I don't think there is such a thing as a completely culture-free or culture-fair test. Culture fair tests assess visual relations, geometric shapes, and patterns, ignoring the fact that cultures differ in, for example, whether they have words for shapes or spatial relations. These differences influence how people think about and use categories. 종이 그 자체를 자주 접하지 않는 문화권 사람들이 인쇄된 테스트지를 우리처럼 인식하는지의 논란도 존재합니다. IQ 테스트는 식물학 지식이라든지 사냥개의 훈련 방법이라든지
열대 우림 속에서 혼자서 살아남는 방법 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능들 또한 숫자를 아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But since they are less common in our culture and we don't have good ways of measuring them, we see IQ puzzles as the definitive way to quantify intelligence. And the people who make these tests agree. There are stringent requirements before a test validated for one population can be used with a very different population. 우리가 흔히 보는 IQ 테스트가 평가하는 그 제한된 지능 영역조차도 쥐상수 외의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기부여가 있겠죠. IQ 테스트를 볼 때 받을 돈이 얼마인지가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Many studies have tried paying subjects to complete an IQ test. In some studies, they're offered a little, say around $1. Other studies offer between $1 and $10, and the real high rollers offer more than $10. 대규모 분석에 따르면 돈을 더 많이 주면 IQ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평균 상승폭이 더 컸죠. 최고 금액을 주었을 때 IQ가 최대 20점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이 효과는 평균 이하의 IQ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컸습니다. IQ 테스트는 쥐상수 외에도 동기부여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They do rotate. IQ 테스트에 대한 교육과 코칭을 받으면 점수를 최대 8점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I just completed the test in some random notice, not to barely talk after that. It seemed pretty fair. There were lots of different sections. The math section in particular, I feel like I killed. Those questions were easy. I would say, having done the test, I feel like that should be trainable. Like, you should be able to train someone to do that well. 문제를 푸는 전략도 중요하죠. 시간적 압박 속에서 시험을 더 잘 치르는 전략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I think the hardest thing about the test was the time limits. Looking for the patterns in a series of shapes. And it just normally takes me a little while, and so I feel like I didn't finish those. 언제 문제를 건너뛰고 뭐가 틀렸는지도 고를 줄 알아야 하고 언제 찍어야 할지도 정해야 하죠. 불안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긍정적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불안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I guess the overall review is I think I did okay. And I think the training actually really helped. That's my prediction. Let us fast forward to the future and see how I actually did. I actually got my results from the author of the IQ test I took. There are three areas, specific areas. For the math one, for the numbers ones, I think that's where I felt really comfortable when I got there before the time was done, and then I could go back and look at a few things. Yeah, you blew the roof off the quantitative one. On the quantitative, it was 143. Whereas on the crystallized intelligence index, it was 132. The fluid intelligence index was 118, which still is a higher score than 88.5%. It's not bad, but it's interesting that one is significantly lower, I guess. And that's not an unusual difference. Around that concept of G, people have strengths and weaknesses. If we were to look at the best estimate of G for you on this set of tests, and it'd be different if you took a different test, it was at 134, which is higher than 98.8% of the population. Wow. Hopefully you're not disappointed with any of that. No, I wanted to do well. I feel like my motivation was high, possibly higher than the average person. So, what is IQ good for? My clinical practice now is forensic neuroscience, and about 90% of my cases are death penalty. One of the most common issues is what's referred to the Atkins defense, after the name of the U.S. Supreme Court case that eliminated the death penalty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Can't the criminal just throw the IQ test? Can't they just intentionally answer every question wrong? We know that. I mean, we include that, just like in the test that you took, there are embedded measures of invalidity. It's detected using various mathematical algorithms. We're better than 95% accurate in detecting people who are attempting to fake poor performance. Oh, wow. One thing that we might be interested in doing is to boost people's cognitive ability early in life so that it takes them, even if they go into cognitive decline, it takes them longer to reach the point where they'll have sort of functional, actual everyday problems where they lose independence, whether it comes to dealing with their money or whether it comes to dealing with
reading labels, whatever it is that people struggle with when they get into kind of later stages of cognitive decline. If we could discover a way to lastingly boost people's intelligence, that would be massively helpful. Maybe its best use is in identifying individuals with strong intellectual abilities who haven't otherwise been able to demonstrate them. Teachers would recommend that a kid gets put in the gifted and talented program because generally they'd observed them doing well in the classroom. But if you replace that with a standardized test, an IQ test, you find a higher proportion of poorer kids and kids from minority ethnic backgrounds in the gifted and talented program when you use an IQ test. And the reason is that you're using an objective measure. You're not just relying on some teacher's opinion. Getting into a good school was about who you knew, or who your parents knew, or how much money your parents had. Not so much about how you were doing. The idea that you could try to develop an objective-ish measure that would try and iron out all those social biases was clearly a well-meaning idea. IQ is something that not only psychology, but the general public has a love-hate relationship with. Tell me about that. Psychologists hate to talk about, intelligence and people's intelligence test scores and that kind of stuff. And I've had parents, when I've included intelligence as part of a neuropsychological evaluation of their kid, they'll say, "Well, yeah, I'd like to know his IQ, but we don't really care about that. What was it?" And then I also think you have the debate about IQ. Extremes on both sides, which I think doesn't help. You have the extreme of people who say,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ever. People's IQ is a majorly important factor that we must know about them, and we can classify them into particular schools or particular ways of education or whatever. That's on one extreme, and I think that's totally unproductive. But there's another extreme. The other extreme is the kind of blank slate view, which is that these tests are completely useless. They don't tell us anything, that they're only a tool of racism and prejudice and so on. I think that's wrong as well. And there's just this massive firestorm on both sides happening around them. And the people in the middle just get forgotten. The people who have more moderate views on these sort of topics. So, I'd recommend that people look for the more moderate views on this. I think the big mistake is thinking that IQ in some way determines someone's worth. What's much more important, in my opinion, is how you interact with and help the people around you. Which is why I think Stephen Hawking said, people who brag about their IQ are losers.